그 주의 주장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삼다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시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의 전거 능력이나 이런 걸 두고도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달리 엄격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죠. 예, 의원님. 맞습니다. 네. 예. 일단 그 검찰 진술 조서는 그 본인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만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뿐 네.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로 만들어진 바에 따라서 신뢰할 만한 그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변호인이 참여해서 함께 서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그 본인도 그걸 읽고서 네. 서명한 것은 맞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일단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완화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재판관이 중간에 물어보는 거죠.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예.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예. 그 얘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나마 하나는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령관들한테 시간 여유를 너무 주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초기에 그렇게 진술이 됐던 것이 이런 와중에서도 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때 당시에 압도적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저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진술인 거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겉으로는 법률 사법 과정인 것 같지만은 역시 본질은 정치적 과정이에요. 네, 역시 이게 그리고 헌재가 증인 신문 시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그러니까 주신문 그다음에 이제 반대신문 30분씩 있는 거고 제주신문, 재반대신문에 15분씩 보장이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냐는 주장을 지금 보수 언론이 강력하게 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겁니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네.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에서는 조금 형사재판과는 본질을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네. 형사재판 진행하듯이 1년씩 저걸 진행을 하면 대통령은 언제 파면을 시키고 언제 나라를 안정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좀 정치적으로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진행하는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헛소리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일 뿐 해야 할 얘기는 다 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정할 거, 부정할 거를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지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장광설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건 안 하고 넘어간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중요한 건 다 했죠. 부정할 기회를 안 주는 것도 못 봤기 때문에 할 건 다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이미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를 않았고 그야말로 구질구질한 피청구인 쪽 관계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떼면은 반대 신문사항을 전날 제출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 허점을 노려가지고 증인을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데려온 증인을 이렇게 공략하려고 하는 건데 왜 전날 내라고 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속 진행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사건. 그리고 증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회 가서 발언하고 언론 앞에서 발언하고 다 밝혀진 것을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직접 듣고 판단해야지 뉴스 보고 판단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직접 그렇게 변론을 하는 과정인데 이미 쟁점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에서 갑자기 불의의 탈을 입히고 공격과 방어가 실패할 이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저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뜻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예. 이번 달에 변론 종결이 무사히 다 이루어지고 예. 또 다른 어떤 지연 요인 없이 예상하는 일정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목요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저쪽에서 또 온갖 또 핑계를 대면서 주장하고 양쪽에 또 자기 주장을 펼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 목요일 날쯤 끝나지 않을까 화목 이틀 더 하고 더 하고 그게 지금 제 예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에 결정문 작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따지면 저는 3월 초, 네. 3월 초까지 3월 초에 결론이 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저 사람들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또 갑자기 뒤늦게 네. 안 한다고 했다가 진짜 임명을 했어야 맞는데 네. 뒤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또 뭘 임명을 해서 변론 갱신을 하자고 하면서 또 며칠 늦추게 하려는 술책을 펼 수는 있는데 꼼수다 꼼수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네. 3월 10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예, 최상목 하더라도. 대행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술수를 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은데 다만 그 내란 옹호 세력들한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네. 시키는 대로 의사결정을 소신 없이 강요하는 하는 거 방식으로. 이게 네. 문제인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그런 머리를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 주변 세력들의 또 그런 지연 술책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 내가 최상목 대행을 보면은 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요. 어. 저쪽에서 반칙을 누가 했어. 네. 그럼 휘슬블로 가서 레드 카드 꺼내고 옐로 카드 꺼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양쪽 감독을 오래. 양쪽 감독이 동의해야 나는 판정을 하겠다. 이런 심판이 그 판정하라고 거기 운동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완전히 자율성을 탈색하고 표백을 해버렸어. 네. 스스로의 그 저기 뭐야 결정을 회피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축구는 누가 심판 볼 거야? 앞으로? 양 감독이 보라잖아요. 양 감독이 합의해서 하래. 무슨 심판이? 2002 월드컵 때 모레노 심판 데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한 방에 눈빛이 똑같아. 완전히 눈빛이 똑같아. 안 듣겠다. 내 의지로 심판하겠다. 아니, 지금 의연해요. 네. 법률 전문가인 박균택 의원님 설명에 따르더라도 정말로 변론 기일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최장 4차례 네. 앞으로 남은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내일 그 변론 기일이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게 누가 나오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오거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디까지 조사를 받았나 봤더니 검찰에도 출석했다고 친절하게 우리 언론이 소개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이 전해진 진술 조서의 내용들이 아마도 사실일 것 같은데 내일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민동희 평론가님 피청구인 윤석열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그렇고요. 뭐 김용현 측 변호인하고 접촉을 한 저는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윤석열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전에 검찰 가서 했던 진술이나 이런 걸 하기가 저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헌재 그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집중적으로 저 질문을 받을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경향신문하고 네. 저 MBC하고 네, 한겨레 신문, 한겨레 JTBC. 신문하고 JTBC 단전 단수 그거 지시하지 않아 누구로부터 뭐 이런 질문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 네. 이상민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네?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엄 이후 행적이 훨씬 더 의혹이 많이 가는 그렇죠. 분이에요. 네. 대부분 뭐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이런 사람들은 계엄 사전 모의와 계엄 당시에 어떻게 그렇죠. 됐느냐 하거든요. 이걸 하나의 지진이라고 보자고. 근데 이 사건은 명백히 여진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계엄 내란 모의가 폭동이 있던 12월 3일에서 4일로 우리가 흔히 하나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경호처에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이권 행위거든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뭐 그 저게 안가에서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회동을 했다던가. 또 여인영은 저기 뭐냐 그 체포조 명단을 그렇죠. 부하들 시켜서 이거 다 없애고 그때 우리 체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거야. 이렇게 진술하도록 시켰다던가. 네. 지금 계엄 이후에 그 여진 네. 이것이 실패함으로써 벌어진 그 증거인멸 조작은폐. 나는 이거는 중요한 여진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하나의 사건의
어떤 다른 어떤 측면을 네.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이 안에. 이게 계엄의 불법성을 다 담고 있는 건 난 오히려 계엄 이후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가장 의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뭐 탄핵 심판에서 이런 것들이 신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오히려 저기 계엄 당시보다 계엄 때 흘리고 다닌 발자국,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긴 꼬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이 사람은 주목이 된다고요. 아마도 지금 뭐 이렇게 그 세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조만간에 이제 강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엄 이후의 행적들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렇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검찰에 복무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그건 필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인 일일 텐데 그 그동안의 그 내각에 대한 수사 이것을 결국은 그대로 차라리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공수처가 괜히 가져왔다가 돌려주는 바람에 괜히 돌려줘가지고 수사를 지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연말 안에 그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고 네. 더 많은 진술 확보가 있었어야 할 텐데 그것을 공수처가 욕심을 냈던 것이 저는 화근이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네. 경찰에 의해서라도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진실이 밝혀질 텐데 어쨌든 이상민 그분이 그래도 법률가답게 본인의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책임 뭐 저 사건의 뭐 경과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뭐 진실을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아 내일 우리 의원님께서는 예. 아니 수사기관에서 언제는 아니고 네. 그렇게 않고는 네. 법정에 가서 그 형량을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내일은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걸로 일관할 걸로 봅니다. 결국은 내일 보면은 이제 그 이상민 전 장관은 그 대통령의 그 충안구 후배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죠. 친한 법조인사인 거고 또 김용빈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또 친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분은 자기 얘기 하겠죠. 저는 할 부정선 거라고 관련된 봅니다. 얘기니까 안 할 수 네. 없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아니다라고 네. 이분은 윤석열하고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질문을 받을 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질문, 뭐 선관위라든가 이런 뭐 계엄군이 출동한 거 이것보다는 그 질문을 받을 텐데 저는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 대답을 자기 견해를 그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왜 그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나왔을 때 김현태 특임단장도 나오고 네. 맞아요, 네. 707. 근데 707 특임단장한테 이렇게 헌재 재판관이 물어요. 근데 좀 다른 대답을 하니까 아니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그럼 그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술한 네. 거. 근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어쩌고저쩌고 왜 언론 보도가 다 됐잖아요. 자,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거기서 빠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앞에서 검찰에서 했던 얘기 다 얘기할까봐 조바심이 나가지고 여기서 안 한 척하고 아니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검찰하고 헌법재판이 이게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게 윤석열, 김용현을 보면은 여기 와서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라고 열심히 주장해요. 맞아, 오히려 그래. 보면은 단지 그렇습니다. 어디서 제기된 의혹이 있어 점검한 거지. 제가 부정선거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감옥에 가서 옥중서신 뭐 쓰는 걸 보면 부정선거로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면 그러면은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 앞에서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다가 감옥에 가서는 늑대로 돌변해가지고 이게 동시간대 가능하냐 이거야. 오, 이게 그렇네. 본인도 어? 부정선거 이 부분은 주장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 그 자체. 이게 바로 본인도 사실은 떳떳하게 주장을 못할 소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 극우 그 태극기 모독부대 맞아요. 앞에서나 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소리라는 그러니까 뜻이겠죠. 거기에 쓸 편지 쓸 때는 예. 완전히 이제 부정선거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구해 주십시오. 아니 문제는 그런 옥중서신을 받고 실제로 자극을 1차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는 거고
119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DC 인사이드에 헌재 도면이 올라왔다면서요, 민동기 평론가님. 그러니까 음. 어떻게 뭐 지난번 서부지법에도 후문 쪽에 담이 좀 났더라. 그래서 골로 넘어가면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게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막 공유가 됐었잖아요. 네. 헌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글이 공유가 됐다는 것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헌재 도면을 어떻게 하면 구해가지고 네. 그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려놨더라고요. 음. 저도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내부 관계자라든가 뭔가가 아니면은 구할 수가 네. 없어. 구할 수가 없죠. 네. 도면을 어떻게 층마다 그 도면을 다 구합니까? 서부지법 때도 도면이 그렇죠. 예, 노출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좀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네.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헌법 도면만 올려진 게 아니고요. 오늘 인권위원회에 그 안건 하나 상정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방어권 보장, 네, 탄핵 심판 방어권 탄핵 보장. 심판 방어권 네. 보장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면은 거기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걸 막자는 글이 공유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는 인권위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 막았어요. 맞아, 오늘.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헌재도 그냥 그냥 이렇게 약간 거품이 섞인 어떤 경고형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광화문파, 여의도파 네. 해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가 분열되는 경향을 맞습니다.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그 테러,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걸 볼 때 왜 일어나느냐? 원한과 증오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장 전파 간에 경쟁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감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좀 꼬랑질 내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갈까봐 방어 모드로 돌았으면서 네. 살살 이렇게 맞아요. 자세를 낮추는 그때 여의도파라고 하는 네. 부산 세계로 교회인가? 네. 네. 여기가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대구에서 집회가 보니까 거기에 동원 인원이 이제 더 많아요.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보수 유튜버 또 기독교 교회 간에 이런 어떤 그 경쟁이 붙고 네. 서로 음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누가 더 선명하고 존재감이 있느냐라는 경쟁이 프레임이 짜여지는 건데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헌재 도면, 인권위 도면도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여기 나와서도 3차 폭동 가능성을 네. 어떻게 보느냐. 1차 폭동은 국회에서 개헌건, 네. 2차 폭동은 서부지법에서 폭도들. 이게 끝이냐? 영향력 과시를 이거는 위해서 또 다시 폭동을 일으킬 수 맞아요.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와 뭐 유사한 비극적인 사태가 없고 경찰이 다 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유사 폭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것이- 지금 온라인 게시판에 그 은어나 암호처럼 퍼지는 게 오늘 13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론 기일이 지금 8차까지만 예비가 돼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 정상대로 마지막인 건데 그날을 지목해가지고 무슨 날에 부른 줄 아십니까? 초코 퍼지 입고일이라고 한대요. 의원님 처음 들어보죠? 퍼지, 예, 예. 초코 퍼지라는 말. 예. 그게 미국에 이제 더 퍼지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숙청이란 거고 그날이 그 영화 어떤 내용이냐? 1년에 딱 한 번 이제 공공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모든 범죄가 용인되는 날을 퍼지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어를 초코 퍼지 그렇죠. 입고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13일이 바로 그 운명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독려를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정부적 행태를 이날은 보일 수 있다라는 식의 그렇죠, 네.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죠. 은어로. 그렇죠. 초코 퍼지는 이제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아, 원래는, 네. 원래는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이제 퍼지란 말이 비슷하게 들리니까 그거를 이제 은어처럼 사용한 것 같은 정황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폭동을 많이 선동하거나 선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네. 당연한 것이겠죠. 네. 그 안에 침공을 했었을 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걸로 그 적발이 되면은 뭐 유기징역 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네. 처해지는 중범죄인데 그것을 교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학계 처벌을 그러니까요.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뭐 인권위 얘기도 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회의장에 말 그대로 그 안건을 심의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윤석열 네. 지지단이 나온 거였는데 그분들이 취재진들이 이제 회의장 근처에 가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본 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고 이거랍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저열하게 묻는 문화가 지금. 아니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자꾸 이런 이제 행태를 지적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정치권에서도 심층적으로 좀 맞아요. 보셔야 예. 될 때가 예. 됐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강력한 조치를 얘기함으로써 좀 진정이 됐고 실제로 한동안은 그 대통령 탄핵 당시나 그 이전에 그 계엄 해제 때는 이런 것들이 사그러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에 변론이 있는 날 그날 확실히 일베나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 갤러리 들어가면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의 글이 급증을 합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에 지금 패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가서 보면 또 난장판이 됐거든. 음.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한두 번 단속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 본격적인 분노 세대 출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분노 세대가 출현을 했고 음. 거기서부터 세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첫째 영웅화된 리더 윤석열 김용현이고 두 번째는 조직 이게 이제 기존 조직과 신흥 조직 그러면서 이제 갈등 네. 세 번째는 체계입니다. 유튜브를 갖고 있고 선전수단이죠.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시와 명령하는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는 이것이 저기 옛날에는 이게 불완전한 체제였는데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데 그 배경에는 용암처럼 흐르고 있는 우리 사회 분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선거도 있으면 곧 다가올 테지만은 정말 야당이 이런 문제 심층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이 내란 수계 네. 범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국민의힘 그게 결정타였어요. 너무 네. 책임이 크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대구에서 이용했죠? 열린 그 집회에서도 12명 나갔어요. 경북지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국가 처음 불렀대, 봤어. 외국가. 아니, 예. 아니 그래도 앞에 잠깐 연설을 하긴 했어요. 했어요. 예.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저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그 교수 출신인 그 이수정 오, 네. 네. 이 윤석열 방어권 얘기하고 석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회는 아닌데 네, 다른 집회에서. 다른 네. 집회에서. 근데 아니 범죄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면 본인이 다뤘던 그 범죄 있지 않습니까? 잔혹한 범죄. 그 어떤 범죄보다도 지금 내란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여튼 이게 너무 이런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지금 뭐 도지사가 됐든 의원들이 됐든 이런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런 어떤 공개적인 네. 언어 이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김종대 전 맞아요. 의원님 그게 말씀하신 불쏘시개고 불쏘시개입니다. 이게. 갈등 촉진자라고 하는 예. 건데 그게 이제 됐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의원 당협위원장 만나면 생각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거추로는 한 무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트라우마라고 봐요. 음. 배신자 플레이. 아. 낙인에 대한 두려움. 네. 처음에는 그걸로 몰려들다가 이제 점점 그게 일상이 되고 신념이 되고 정체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어떤 야당에서도 이제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그 다음에 계엄에 반대하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극우 세력하고만 결별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의 누구라도 만나야 될 때다 지금이. 자칫해가지고 그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이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괴물이 됐다는 게 그 대구역 집회 5만 명이 많이 모인 거죠 사실은 모인 네. 건데 국민의힘 현역은 11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윤재옥 전 원내대표나 추경원 전 원내대표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식의 이제 폭력성을 보였냐? 그 신동욱 이제 앵커 출신이시죠.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면 빽불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갔는데 그걸 거론을 하면서 방송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열거하면서 꼭지 배분이나 제목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SBS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단 한 꼭지도 다루지 않았다. 지상파 뉴스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방송사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은? 예. 아유 저 정치인에게 선거직에게 가장 두려운 게 유권자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에게도 나의 활동상과 심성과 생각이 전해지는 것인데
그런 불만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명백하게 뭐 잘못을 했다면 네. 모를까. 아니 그러니까 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도 그걸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사태는 정말 중요한 판이 깔리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쪽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이러면 중도층 다 잃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생각이 확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것에 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더 이상 극우 쪽으로 안 가도록 해주는 활동. 네. 이런 게 야당과 언론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못 빠져나오고 자연스럽게 결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진짜 심각하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내다봐야 다음 대선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네. 좀 지혜롭게 볼 부분이 보니까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아까 중도층의 인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네. 그분들은 나름의 양심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불신을 보냈을 때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 당의 입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분들인 것이고 그래도 상관없이 이런 행태를 취해야 다음 그 총선 때 내가 재선이 된다. 네. 욕심을 갖는 사람이 아까 막 언급하신 네. 그 문제의 인물들일 텐데 음. 정말 순수성에 있어서 음. 정말 그 어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네. 두 부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구분지어주는 노력 그렇죠. 필요하다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예. 구별지어주고 그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발굴해주고 네.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해서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네. 이 단체가 부산에서 지금 집회했던 단체. 여의도에서 했죠. 부산역 갔죠. 동대구에 왔습니다. 다음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주 광주로 옵니다. 예. 저는 광주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음. 솔직히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진심으로 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뭐 예를 들면 10만 인파를 모아서 정말 본인들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까? 아니면 거기 가서 네. 특별한 소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혹시나 가는 것은 아닐까? 의원이 광주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아마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네. 누가 한 대 때려주기라도 바라고 그러니까. 돌이라도 하나 던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광주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서 네. 아마 철저한 털끝만큼 또 건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 그 의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우리나라 이 헌법과 형법에서 가장 최고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내란죄의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타기를 하려다 보니까 피해자 서사가 필요한데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언론에 의한 피해자.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을 끌고 들어옵니다. 북한 갖고는 성이 북한 안 차. 갖고는 북한은 너무 약해. 원래 기득권 세력이었던 극우 기독교나 뭐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탄압하고 찍어 누를 만한 힘이 네. 없는 집단이야.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정도 힘이 있으면 윤석열도 그들에게 핍박받고 여러 가지로 공격당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가 형성이 되니까 이번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도 또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서사가 필요한데 광주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 저도 똑같이 기자님처럼 했던 것이 그 피해자 서사에 뭔가 비주얼적인 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데 과거에 그 이회창 후보가 광주에 왔을 때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광주에 민주당 시민단체 할 거 없이 불상사세 끼면 큰일 난다. 우리가 87년 대선 때 그 김영삼 광주 집회가 예. 무산되고 오히려 호남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이회창 지키는 그 경호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질서 유지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의식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광주에 대한 도발적 시위인 거는 맞지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광주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다는 거.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벨상을 만들고 노벨상이 2명이나 나온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지역의 역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야죠.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아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흔히 말해서 윤석열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그 생생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튜브로 좀 보시면 깜짝 놀라요, 진짜. 막 헌재를 막 부수자. 그 헌법재판관들 이름 대면서 막 밟아 이런 거를 정말 네. 네.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작심하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아 오히려 큰일 나지. 오히려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도를 아, 그렇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라고 오.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네. 보도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이거는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다. 영상을 생짜로 내보내라 그럼요. 그러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폭력 선동 집회나 마찬가지다. 음. 근데 오히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득이 가고 있다라고 아. 보거든요. 100번 지나가지 맞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망상에 빠지고 음모론에 빠질 때 그걸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거냐.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한 가지 저는 실마리가 보였다고 하는 게 그 박민우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회 나와가지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던 2016년에 네. 대북 특수 임무를 하고 온 그 저기 아. 요원을 맞아요. 제거해라. 네네. 폭파조끼로 제거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다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가지고 아유 뭐 야당의 폭거로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어. 또 사령관들도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순수한 정신으로 계엄에 참여했겠지. 이렇게 동정하던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주적인 북한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군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 지지층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될 때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하는 글들이 그 커뮤니티 내부 갤러리에서 몇 개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폭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냐면 내재적 접근을 해서 봐라 주적인 중국 북한군이 아니라 아군 사살 짓이다. 아, 이것도 음모가 아니라 정보사 출신이 지금 그렇죠.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사에서 그 HID 부대장 출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꾸 뭘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반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가면 온건한 층들은 흔들리거든. 네. 그런 게 갤러리에선 보인다고. 네.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